이런저런 정치 이슈들 끝까지 쫓아가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 좀 자주 봅니다 이제 주마다. 네. 드디어 뭐 지난주부터도 계속 이야기하던 것들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았거든요. 정말 뭐 거의 4배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탄핵 사유가 뭐였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좀 짚으면서 이야기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탄핵 사유는 전체적으로 5개 쟁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엄을 발동할 요건을 제대로 갖췄냐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계엄을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냐는 문제. 그다음 또 계엄령이 그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또 선관위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헌법기관을 침탈했냐는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인들을 체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냐. 이 문제 5가지 쟁점인데 저는 이 모든 5가지 쟁점에 제가 적어도 이 사태를 판단할 때는 거의 모두 다 위헌하고 위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5가지 각각의 사유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8대0 뭐 당연히 만장일치다.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거리에서 보셨다시피 두 개의 입장이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전문가가 보는 입장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게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은 정치의 정점이고 정치를 잘하셔야 되고 정치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이걸 엉뚱한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지금 2개의 사안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을 다른 쪽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문제로 자꾸 이걸 희화하면 안 된다. 이건 명백하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속하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탄핵에 지금 찬성하는 쪽은 탄핵에 반대하는 쪽은 명백하게 가해자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꾸 이걸 갖고 가해 피해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옳고 그름의 관계 그냥 양비론으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볼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측도 있지요. 근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또 국무총리가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는 전혀 별로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그런 어떤 그 힌트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조 교수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을 탄핵 심판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예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아마 저는 탄핵을 기각을 하지 않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2개는 독립적인 사건인 거고 그리고 그때 봤을 때 뭐 회의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키워드를 아예 다르게 잡는 걸로 봤을 때 이게 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실제적으로 연결된 사건이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탄핵 사유에 해당할 때 정치인을 체포해라, 국회에 들어가서 봉쇄를 해라, 또 뭐 선관위를 장악해라, 그리고 컴퓨터를 갖다가 뭐 어떻게 수거해라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 3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촉구했었는데
있었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은 헌재 신중한 탄핵 심판을 요구해 오다가 뭔가 좀 방침이 바뀌었다. 방침이 선회가 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방침 선회가 뭐 지금 탄핵 찬성을 하고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금 지쳐가기 때문에 그 피로감 때문에 야 이제 그만하고 제발 해달라 이렇게 뭐 업소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쪽의 입장, 저기 정부 여당의 입장의 관점에서는 이건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을 서서히 갖기 시작했다. 그게 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면서 하고 있는 거는 기각이라든지 각하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시간 끌어보다 필요 없고 일단은 결론은 그렇게 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확신의 어떤 결과로 나오는 주장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완전한 오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 재판관의 구성이 우리가 뭐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뭐 투표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구성 자체가 9명으로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이게 이제 탄핵 심판에 필요한 숫자가 6분의 찬성인데 6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반면에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이 되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우리가 치르게 되잖아요. 네. 예. 근데 60일 이내라는 게 참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 정말 긴급하게 흘러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촉박하다고 봅니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선을 치른 후보가 정부를 조각하는 과정 자체도 인수위를 할 수 없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맨바닥에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상당한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이왕 이렇게 일이 된 거니까 저는 60일 안에 빨리 청산하고 뭔가 준비가 된 어떤 그런 후보들이 나서서 국정을 새로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부분이 있고요. 선관위는 이게 선거 자체를 갖다가 기획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야당은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고 문제는 여당이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하게 나온 후보도 없고 후보군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정말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정리를 하겠죠. 자 이제 그 60일 동안 있어야 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좀 단단해지는 모습이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 오차 범위를 아예 한 2배, 3배 뛰어넘어서 지금 차이를 내고 있어서 저는 이 갭을 여당인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이 좀 따라잡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지금 2심 판결의 어떤 무죄를 받고 있고 2심 판결의 무죄뿐만 아니라 3심 대법원까지 가기도 그 대선 기간 내에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자체도 거의 무죄 확정에 가깝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사실 아킬레스건이었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이 세 부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회와 상관되는 국회에 있거나 있었거나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국민의힘의 소속이긴 하지만은 조금 별도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분들이 한 두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죠, 그죠?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리스트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는 게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중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지금 심하죠. 자, 이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31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 이제 회동을 제안한 이유가 뭘까?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을까? 뭐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어제 바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마은혁 후보는 지금 현재 헌재 결정이 내일 모레 금요일 11시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 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은 그렇게 건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상황은 바뀌어서 민주당에서도 그걸 조를 이유는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하루 전만 근데 선거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고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관해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뭐 최상목 정건환 대행까지 다 어떻게 탄핵할 거냐 아니면 일괄 탄핵을 할 거냐 그래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뭐 무력화시킬 거냐 뭐 이런 고민을 갖고 야당이나 뭐 아니면 탄핵 찬성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난맥상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결자 해지의 관점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만나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 입장에서 사실 만나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저는 정세가 거의 역전됐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만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에 좀 곤혹스러웠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줄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초선 의원들에게서 나왔는데 그걸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이 국정을 갖다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재가 아니라 지금 탄핵 때문에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금요일날 결정이 나니까. 저는 그런데 이 사안도 그렇게 저는 뭐 근데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자고우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게 뭐 선거기일이 지정되고 4월 4일 날 뭐 탄핵에 대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현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탄핵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라고 결정까지 내려준 그 사안에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전례가 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 선거기일 지정되고 그다음에 탄핵 인용이 되고 말고에 상관없이 저는 추진돼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그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아니 각하가 되건 간에 끝나고 나면은 임명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만약에 지금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결과 이후에 한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뭔가 대응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물론 한 권한 대행이 당연히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근데 금요일이 되면 어쨌든 탄핵이든 뭐든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이 나고 나면 일 끝났으니까 임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 끝나고 임명을 할 것이다. 노래 보시네. 자, 다음 이야기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소환 통보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뭔가 이게 끌고 갈 검찰이 이슈를 끌고 갈 부분들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검찰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조급함에서 나온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꺼낸 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어느 정도의 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어떤 증거물 이런 것들이 조금 확보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냥 완전히 보여주기식 수사만은 아닐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 정서의 관점에서 보면 의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돈을 줬다는 건데 그 자기 딸한테 이제 그 뭡니까 이 생활비를 준 거로 보는데 그게 생활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산 거 아닙니까? 그 산 것에 대한 보답이 어떻게 보면 월세에 가까운 거죠. 그런 개념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정말 뇌물죄에 해당되느냐. 직접적인 뇌물이라고 보는 거죠. 제3자 뇌물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걸 입증하는 건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은요? 네, 뭐 저도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짓는 건 부당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외교관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은 아니고요. 연구에 관련되는 직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채용의 조건을 지금 채용을 앞두고서 약간 변경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채용의 조건을 가지고 채용 공고를 내거나 채용을 한 게 아니고 마치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그거죠. 그러면 특정 인물을 두고서 이렇게 채용 조건을 이렇게 바꾼 건가 공고를 낼 때 이런 부분은 검찰이 아마 잘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채용 조건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아주는데 뽑아준 그런 측면, 그거는 명백히 정말 규정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분야를 경제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로 채용을 했다가 거기에서 사람을 뽑지 않고 완전히 다른 정치 국제 정치 분야로 분야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 두 가지 부분을 접합시켜 보면 결국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이 채용 과정을 다 수업하고 그다음에 감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감찰에 들어가면 상당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제 전공이 특히 정치학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연구직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이를테면은 석사도 없이는 이거 웃기는 거죠. 적어도 박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들고 오랜 그 외교관 경력을 지니신 분들이 그런 외교관의 실무적인 경력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저 이제 여기서 항변하는 거는 석사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석사 졸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막 강변을 하려고 하는데, 석사 졸업 예정자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로 열고 석사 졸업 예정자도 가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표현 없이 뽑은 거거든요. 저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공식 출범시키는 모습이었거든요.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의혹은 묻히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직접 조사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검찰총장은 전직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전직에 대한 수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은 과거 지나간 정권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거다. 사실 주상 같은 권력에 관해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검찰총장의 딸의 그 특혜 의혹에 관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는 검찰이 왜 꺼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 건을 끄집어내므로써 지금 대선 과정에서 친문 세력과 아니면 친명 세력 간의 어떤 이관계 같은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둔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좀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딸의 의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뭐 기소까지 가면서 포토라인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죠. 본연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묵직한 또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제였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건데, 이거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거든요. 저는 정말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똥과 오줌을 가려가면서 거부권을 좀 행사해 달라. 상법 개정안 문제는 대한민국 저는 자본주의가 정말 선진자본주의로 나가느냐 마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야당 대표가 계속적으로 그 기업 인사들을 만나고 기업 대표들을 만나는 이유가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고 만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저는 기업계에서 이게 기업계로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기업 대표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가 그것도 권한대행하고 있는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권한대행이
정권이 나서서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기업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한다. 저는 굉장히 좀 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다. 대단히 부적절한 개입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정치에서요 완전히 후진 상태에서 선진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권력을 쥐고 있는 권위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이고 그다음에는 바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경제도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재벌에 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집중을 하고 권력을 쥐고서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같은 이런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또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도 민주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상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너무 한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상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대형 주가 조작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정말 자살하신 분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엄청 눈물을 흘리죠. 이런 것들을 막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좀 투명하게 가자는 게 이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취지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고 지금 그 기업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것을 다 허용하겠다. 이거에 지금 정부가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기업가도 아니고 국민이거든요. 대다수의 국민은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자연적인 흐름이 경제도 민주화가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투명해야 해외 투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건 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요. 그렇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부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인 5.87%가 나왔는데 어째 보셨습니까? 글쎄 하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여러 다른 이슈들이 많긴 하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사전 투표가 너무 낮고요. 또 이제 2일 날이죠 아마 그죠? 이게 4일 날이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일 날. 2일이죠. 2일이네요. 오늘이죠. 네, 오늘이네요. 네. 저도 이제 오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심도가 낮아요. 이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교육이 부산을 살리는 하나의 중요한 주축설 중에 하나인데 좋은 교육감 뽑아야 되는데 야 이런 투표율은 좀 충격적이죠. 저는 너무 좀 낮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난해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했는데 그때도 사전 투표율이 이것보다는 2%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관심이 없어서 낮긴 하지만 그때보다도 낮고 지금 근데 다른 선거들 하는데 아산시장 선거가 지금 10%가 넘었었거든요. 그거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낮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 정국 때문이다. 너무도 사람들이 지금 큰 정치적 이슈를 매몰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교육감 선거 같은 이런 재선거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거대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조경근 교수님은 오늘 투표하신다고 하셨고 차재건 교수님은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저도 사전 투표 시간이 없으면 못해서 오늘 반드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투표해 주신다고 하셨고 손잡고 가겠습니다. 인증샷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유권자들의 그 사전 투표율이 5.87% 정말 낮다. 이렇게 낮은 관심도가 오히려 어느 후보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는 보통은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성향의 후보들한테 조금 더 강하고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더 좋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번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김석준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감을 두 차례나 지내신 분이고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하지만 교육에 관계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교육계가 많이 참여합니다. 그럼 교육계 내에서의 인지도는 김석준 교육감이 타협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직 대 조직의 싸움에서도 김석준 교육감 후보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이게 진보 성향의 후보가 좀 약할 거다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은 좀 어렵다. 뭐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중도 보수 내지는 보수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한 분의 후보가 있으면은 가서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두 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가
안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조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가 투표장으로 가는 효용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말할 수 성향이 있죠. 있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예컨대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탄핵과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김석준 교육감 후보는 지금도 이제 결국 탄핵해서 인용하고 파면하는 게 투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투표장에 가는 게 결국은 탄핵 인용하는 거다, 파면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할지가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앞서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한 분은 이제 교육을 잘 모르는 정치를 하다가 오신 분이고 한 분은 교육을 아는데 이제 인지도가 낮은 분이라서 이게 아마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지라고 하는 게. 네. 네. 자, 보통 이제 그 투표율이 좀 낮으면 보수 성향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 후보한테는 상당한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탄핵과 연결된 어떤 표심의 어떤 동원을 통해서 좀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어쨌든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또 부산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좀 짧게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를 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런 정치인의 어떤 관련된 일화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도 뭐 너무 안타깝고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듣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